냄새가 먼저 그들을 덮쳤다. 2만 구의 썩어가는 시체들은 단순히 눈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다. 강인한 오스만 병사들을 즉시 토하게 만들었다. 콘스탄티노플 정복자 술탄 메흐메드는 나무 말뚝에 꽂힌 인간들의 숲을 발견했는데 일부는 며칠간의 고통 후에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중앙 가장 높은 말뚝에는 함자 파샤 장군이 11세 소년을 제국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괴물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 냄새가 그들을 먼저 사로잡았다. 2만 구의 부패한 시체는 단순히 눈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이들은 모든 감각을 공격한다. 이들은 강인한 오스만 군인들을 그 자리에서 구토하게 만들었다. 메흐메드 2세 술탄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인물이었다. 그는 여러 왕국의 전쟁 준비를 위해 월라키아 수도로 나아가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도시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그는 평생 그의 악몽에 남을 만한 것을 발견했다. 그는 숲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나무로 이루어진 숲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무더미에 박힌 인간으로 이루어진 숲이었다. 그들의 시체는 각기 다른 부패 상태였다. 며칠간의 고통 후에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 중앙에서 가장 높은 기둥 위에는 화려한 로브를 입은 함자 파샤가 있었다. 그는 메흐메드의 장군이었다. 몇 분 후 당신은 진짜 드라큘라에 관한 가장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잔인하고 고통에 대해 창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숨기려 했던 고전 작가들의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강인한 정복자들이 그의 작업을 보고 도망쳤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더 무섭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이것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피조차 세밀하게 조절하더라도 인간의 몸이 매달려 3일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실제 인물이었다. 내가 그가 이 기술을 어떻게 배웠는지, 그리고 사슬 속에서의 어린 시절이 유럽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지배자를 만든 이유를 말해주려고 한다. 1431년 겨울, 트란실바니아 시기슈 아래서 드래곤 기호가 새겨진 돌집에서 한 여자가 출산 중 비명을 지른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언젠가 2만 명을 더 끔찍하게 비명 지르게 할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블라드라고 지었다. 그러나 역사에서는 그가 가장 잘한 일로 알려질 것이다. 인간을 찌르는 것이다. 그의 아버지 블라드 2세는 드래곤 기사단 소속이었다. 이 기독교 군사 집단은 오스만의 공격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했다. 루마니아어에서 드래곤은 드라쿨이라고 한다. 그의 아들은 드라큘라, 즉 드래곤의 아들로 불리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두 대륙에 걸쳐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 이름은 아니었다. 아니, 그 이름은 그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방식에서 나왔다. 이 아이가 태어난 세계를 생각해보자. 오스만 제국은 질병처럼 서쪽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기독교 왕국들이 하나씩 무너졌다. 1000년 이상 지속된 비잔틴 제국의 아름다운 중심, 콘스탄티노플이 곧 무너질 참이었다. 무슬림 오스만 제국과 기독교 유럽 사이에는 월라키아가 있었다. 이 작은 지역은 피로 얼룩진 장벽 역할을 했다. 이곳에서 젊은 블라드는 권력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을 배웠다. 권력은 두려움에서 온다. 두려움은 고통에서 온다. 하지만 왕자가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어린 시절이 끝나는 순간을 봐야 한다. 한 오스만 요새에서 11세 소년에게 일어난 일은 이후 일어난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무라드 2세 술탄은 블라드 드라쿨과 평화회의를 열겠다고 불렀다. 그것은 함정이었다. 그러나 드라쿨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2명의 어린 아들을 데려갔다. 11세 블라드와 17세 라두. 오스만 영토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들은 체포되었다. 술탄은 드라쿨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내 아들을 포로로 남겨두면 충성심을 지킨다는 것을 보장하겠다고. 아니면 그들 앞에서 죽는 모습을 봐야 한다고 했다.
당신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당신의 자유 아니면 자녀들? 드라쿨은 자유를 선택했다. 그는 아들을 오스만의 손에 남기고 사라졌다. 블라드는 아버지의 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때가 그의 어린 시절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오스만 궁정은 귀족 포로들을 잘 대우한다고 했다. 그들은 언어, 사고, 전술을 가르쳤다. 블라도의 아름다운 남동생 라도에게 이는 사실이었다. 라도는 잘 지냈다. 그는 이슬람 교도가 되었다. 그는 술탄의 총애를 받았다. 어떤 이들은 그가 그 이상이 되었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블라드는 굴복할 수 없었다. 그는 그의 터키 선생님에게 침을 뱉었다. 그는 꾸란을 배우지 않으려 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다른 포로들에게 공격을 가했다. 그리고 저항한 대가로 그는 대가를 치렀다. 터키인들은 고집센 아이들을 부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발바닥을 때려서 찢어버렸다. 그들은 아이들을 거꾸로 매달고 경비병들이 그들의 몸을 몽둥이로 때렸다. 그들은 배고픔, 외로움, 어둠을 사용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이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세부사항이 있다. 블라드는 포로로 잡히는 동안 그의 미래를 지배할 무언가를 지켜봐야 했다. 오스만의 처형, 특히 찌르기였다. 터키인들은 특수적을 위해 그것을 사용했다. 죽음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고통받아야 할 자들, 젊은 블라드는 포로들이 기름칠된 기둥에 앉아있게 강요받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체중이 서서히 나무를 관통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기둥이 날카롭지 않고 무디게 있어야 중요한 기관을 너무 빨리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각도를 잘 맞추면 기둥이 척추를 따라 지나가고 어깨나 입을 통해 나와 피해자가 며칠 동안 살아있음을 배웠다. 그는 12세였고 사람들이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보며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하고 있었다. 한편 월라키아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모든 편을 다 지켰다. 기독교인, 오스만, 헝가리인. 그는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1447년 헝가리 지도자 신교 하니아디와 결탁한 월라키아 귀족들이 블라드 드라쿨을 발텐리의 늪에서 공격했다. 그들은 그를 조각조각 찢어놓았다. 그러나 블라드의 형 미르체아를 위해 특별한 것을 남겨두었다. 귀족들은 미르체아를 살아서 포로로 잡았다. 먼저 그들은 뜨거운 쇠로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런 다음 그가 아직 비명을 지르고 생존해 있는 동안 그를 묻었다. 그를 보호해야 할 남자 블라드의 아버지는 흙을 쳐내며 질식사를 하며 죽었다. 오스만 궁전에서 소식이 전해졌을 때 16세의 블라드는 이상한 침착함으로 이 소식을 받았다. 그의 포로들은 눈물이나 분노를 예상했다. 대신 그는 단순히 질문했다. 형이 땅속에서 죽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오스만인들은 그들이 만든 생물체를 보지 못했다. 6년간의 고통이 블라드를 부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변화시켰다. 매 한 대, 매 한 수치심, 강제로 목격했던 찌르기는 그에게 가르쳤다. 포기하는 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법을. 오스만인들은 블라드가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그를 보내 작은 군대를 주어 아버지의 왕위를 차지하도록 했다. 그의 첫 번째 통치는 2달간 지속되었고 그 후 그를 눌렀다. 그러나 그 2달은 다가올 일을 보여주었다. 그 당시에도 17세의 블라드는 비정상적인 잔인함을 보였다. 한 상인이 도테프트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블라드는 용의자를 찍고 생살 위에 소금을 문지르도록 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연습일 뿐이었다. 진짜 공포는 아직 자라고 있었다. 8년 동안 블라드는 서로 다른 군대에서 복무하며 전쟁의 기술을 배웠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존 하니아디와 함께 싸웠다. 복수는 기다릴 수 있었지만 지식은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요새 건축, 말싸움,
두려운 전쟁을 공부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오스만과 교활한 귀족에 대한 증오를 공유하는 지지자들을 모았다. 블라드의 순간이 다가왔다. 헝가리의 도움으로 그는 월라키아를 다시 침공했다. 현재의 통치자 블라디슬라프 2세와 단독 결투를 하게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블라드는 그를 단순히 죽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를 천천히 참수했으며 블라디슬라프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 목을 자르는 방식으로 했다. 이제 이야기가 폭력적에서 진정한 괴물로 전환되는 곳이다. 1457년 부활절 일요일, 블라드는 그의 궁전에서 수백 개의 귀족 가문을 향한 잔치에 초대했다. 이들은 그의 아버리를 배신한 사람들로 그의 형제를 살아서 묻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평화로운 새 왕이 원한다고 생각하며 최고의 옷을 입고 왔다. 잔치는 멋진 것이었다. 와인이 넘쳐났다. 음악이 연주되었다. 그런 다음 블라드는 일어나 간단한 질문을 했다. 당신의 생애에서 월라키아를 통치한 왕자들은 몇 명이나 볼 수 있었나요? 귀족들은 와인에 취해 솔직하게 서로 다른 대답을 했다. 어떤 이들은 5이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20명이라고 했다. 몇몇 오래된 귀족들은 30명의 다양한 왕자들에게 봉사했다고 인정하면서 말했다. 각 대답은 자백이었다. 그들은 편을 바꾸며 살았다. 자신에게 유익할 때마다 각 통치자를 배신했다. 블라드는 사려 깊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그는 신호를 보냈다. 병사들이 모든 문을 통해 뛰어들었다. 몇 분 만에 수백 명의 귀족들이 쇠사슬에 묶였다. 블라드는 그들이 즉시 찌르기를 당하도록 늙고 아픈 사람들을 명령했다. 잔치홀에서 볼 수 있는 안뜰에서 비명소리가 즉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여전히 잔치복을 입고 그들은 북쪽으로 부서진 성으로 행진했다. 수개월간 그들은 푸에나리 성을 하나하나 돌로 다시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멋진 옷이 시체에서 썩을 때까지 일했고 그 후에는 나체로 일했다. 그들이 쓰러졌을 때 그들은 찢겨졌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 숨겨진 역사적 공포가 나와 마찬가지로 불편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역사에 관한 어두운 진실을 밝혀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믿으세요. 블라드의 이야기는 훨씬 더 끔찍해집니다. 이제 그에게 무서운 별명을 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요. 1459년 브라쇼프, 이 작센 상인 도시에는 블라드의 적들과 왕좌를 노리는 경쟁자들이 숨어 있었다. 블라드는 경고를 전했다. 도시는 이를 무시했다. 그래서 블라드는 2만 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드라곤의 아들을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었다. 그는 단순히 도시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공포의 갤러리로 변모시켰다. 블랙 처치라는 이름은 블라드가 세운 화제에서 유래된다. 하지만 불보다 더한 것이 그의 행동이었다. 남자, 여자, 아이 모두 정돈된 행렬로 찔렸다. 아기들은 어머니와 같은 기둥에 꿰어졌고 마치 수유하는 듯한 모습으로 어머니의 가슴에 해당하는 위치에 꼬챙이를 세웠다. 임산부들은 자궁을 관통하는 기둥에 못 박혔다. 하지만 블라드를 일반적인 폭군과 다르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그는 죽어가는 인간의 숲 한가운데 식탁을 차려놓았다. 하인들이 그에게 푸짐한 식사를 가져왔다. 구운 고기, 신선한 빵, 와인. 블라드는 죽어가는 여러 사람들로 둘러싸인 채 앉아 식사를 했다. 신음하는 소리, 비명, 간청. 그는 그것을 저녁 식사 음악으로 여겼다. 그의 한 귀족은 이를 참지 못했다. 그 남자는 피와 오물의 냄새를 막으려고 코를 가리고 있었다. 블라드는 이를 알아차렸다. 그게 냄새 나는 것 같니? 그는 기분 좋게 물었다. 귀족은 동의했다. 블라드는 그를 다른 사람들보다 2배 높은 기둥에 찌르도록 했다. 그 위에서 냄새는 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는 설명했다. 오래된 작가들은 이 식사에 대해 또 다른 것을 기록했다.
너무 불편해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건너뛰는 내용이다. 독일과 러시아의 여러 자료에 따르면 블라드는 빵을 찌른 사람들 아래에 고인 피에 담갔다. 그는 그것의 맛을 즐기기 시작했다. 피에 잠긴 빵은 대량 처형 중 그가 가장 좋아하는 끼니가 되었다. 숫자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다. 보수적인 추정으로 블라드의 희생자 수는 4만 명이다. 어떤 이들은 8만 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50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는 자신의 인구의 20%를 죽였을 수 있다. 이는 스탈린이나 폴포트와 비교할 때 더 많은 수치이다. 하지만 다른 독재자들과 달리 블라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다. 그는 직접 지켜보았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기본적인 찌르기는 블라드에게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다양한 방법을 발전시켰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위해 입으로 찌르기, 도둑들을 위해 두개골을 통해 찌르기, 피해자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망치로 천천히 찔러 넣기, 남편을 속인 여인들은 그들의 성적기관을 관통하는 기둥으로 찔렸다. 그는 사람들을 거꾸로 옆으로 찔렀고 글씨로 메시지를 만들기 위한 패턴으로 쳤다. 블라드가 잔인한 지배자에서 완전한 괴물로 변화시키는 두 가지 일이 발생한다. 먼저 그는 재혼하게 된다. 그의 첫 아내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는 자신의 가문을 보존해야 했다. 둘째로 오스만 술탄 메흐메드 2세는 공물을 요구한다. 단순한 금이 아니다. 500명의 아이들 얄리저리 군단을 위해 무슬림으로 개종할 아이들로 훈련받은 군인. 블라드의 반응은 그는 술탄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스스로 가져가라. 오스만 전령들이 공물을 수집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블라드의 앞에서 터번을 벗기를 거부하며 종교 관습을 이유로 들었다. 블라드는 그들의 헌신을 축하했다. 그러고는 3인치의 철제 못으로 그들의 터번을 두개골에 못 박았다. 그들은 생존에 돌아와 성스러운 머리 장식을 여전히 착용한 채 비키게 되었다. 술탄은 함자 파샤가 이끄는 군대를 보내왔다. 블라드는 밤에 그들을 기습하며 수천 명을 포로로 잡았다. 모든 포로는 찔렸다. 그러나 함자 파샤를 위해 블라드는 특별한 것을 준비했다. 그 장군은 먼저 거세당한 후 그의 성기 부위를 입에 찔린다. 그런 다음 그는 금으로 입혀진 기둥에 꽂혔다. 고문조차도 계급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찬장의 62년으로 넘어가자. 메흐메드 2세, 즉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정복자가 직접 월라키아로 15만 군대와 함께 오고 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30만 명이라고도 한다. 블라드는 약 3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인과 소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직접 전투에서 이길 수 없기에 직접 싸우지 않는다. 오스만 제국 군대가 전진하면서 그들은 황무지를 발견한다. 블라드는 모든 들판을 태우고 모든 우물을 독살시켰다. 모든 마을을 비웠다. 터키 군대는 재와 침묵 속을 말층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부분이 있다. 블라드는 오스만 진영에 질병에 감염된 매춘부들을 보내었다. 페스트에 감염된 남자들이 그들의 대열에 숨어들었다. 강력한 오스만 군대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죽기 시작했다. 천차자 62년 6월 17일 야간 공격. 블라드는 그의 최고의 기병 일부와 함께 어둠 속에서 오스만 캠프에 몰래 침입한다. 목표? 메흐메드를 그의 텐트에서 죽이고 침략을 단번에 끝내는 것이다. 블라드는 직접 돌진을 이끌며 경비병들을 제치고 술탄의 텐트를 찾는다. 그러나 어둠 속의 혼란 속에서 잘못된 텐트를 치게 된다. 메흐드 대신 그들은 대제상이 있는 텐트를 발견한다. 암살은 실패한다. 블라드와 그의 병사들은 오스만의 캠프가 동원되면서 간신히 탈출한다. 다음날 메흐메드는 블라드의 수도인 타르고비슈테로 계속 나아간다. 문들이 열려있다. 성벽에는 방어자가 없다. 술탄은 함정을 의심하며 조심스레 다가간다.
그런 다음 그들은 본다. 가장 끔찍한 전투의 장면을 설명하려 하기 전에 규모를 이해해야 한다. 도시 주변 몇 마일, 7에이커에 걸쳐 나무 기둥들이 세워져 있다. 2만 개의 기둥. 그리고 각 기둥 위에는 죽어가고 썩어가는 여러 가지 단계의 인간이 있다. 남자, 여자, 아이들. 이전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터키인들, 오스만 제국을 지지한 불가리아인 무슬림들, 월라키아의 반역자들. 화장은 몇 주 전부터 죽어 있고 그들의 시체는 썩어 올라간다. 까마귀가 노출된 살갗을 쪼아먹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최근에 찔린 사람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기하학은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 기둥들은 괴기한 정원처럼 원형으로 배치되었다. 중앙의 가장 높은 기둥 위에는 가장 높은 지위의 희생자들이 있다. 함자 파샤의 금기둥은 중앙에서 반짝인다. 그의 시체는 오래전에 죽었고 여전히 의식을 갖춘 갑옷을 입고 있다. 냄새는 강인한 병사들을 구토하게 만들고 시각은 그들을 울게 만든다. 이들은 도시를 정복하고 비잔틴 콘스탄티노플의 몰락을 본 남자들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형체를 가진 광기다. 술탄, 정복자 메흐메드, 천년의 비잔틴 제국을 끝낸 남자는 이 죽은 자의 숲을 바라보고 역사를 통틀어 메아리칠 단어를 말한다. 이런 짓을 하는 인간의 땅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악마에겐 무엇이라도 할 수 없겠죠. 그는 그의 군대를 돌린다. 절대 후퇴하지 않았던 남자가 후퇴했다. 하지만 정말 불안한 것이 있다. 블라드는 이것을 그의 걸작으로 생각한다. 메흐메드가 도망치는 동안 블라드는 자신의 갤러리를 돌아다니며 기둥들 사이를 걷는다. 그는 미끄러진 시체들을 정리하고 어떤 각도의 찌르기가 가장 오래 살아남는지를 관찰하고 평가한다. 이것은 단순히 두려움을 이용한 전술이 아니다. 이것은 쾌감이다. 포로로 잡힌 진 터키 정관 중 하나는 여러 정리해놓은 모습들의 비난을 기록한다. 블라드는 종종 조용히 밤중에 찌르기 현장을 찾았다. 그는 죽어가는 이들 사이에 앉아 그들의 신음소리를 음악처럼 들었다. 그는 기둥을 만져 그들이 고통받는 몸의 진동을 느꼈다. 그는 와인을 가져가 죽어가는 이들을 위하여 건배했다. 이것이 바로 블라드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다. 기독교를 방어하는 애국자가 아닌, 필요하지만 냉혹한 지배자가 아닌 인간의 고통을 극한까지 연장하는 것을 즐기는 남자였다. 오스만인들은 퇴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블라드의 형 라두를 군대와 함께 남겨놓는다. 아름다운 라두는 오스만 포로 생활에서 잘 지냈던 그이다. 그는 월라키아인들에게 선택을 제시한다. 그를 지지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인지, 찌르는 미친 자와 함께 남는 것인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선택이다. 블라드의 귀족들이 그를 저버린다. 그의 군대는 녹아내린다. 1862년 8월에는 그는 헝가리로 도망쳐 마티아스 코르비누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오스만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블라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체포되어 투옥된다. 12년 동안 그는 헝가리의 포로로 썩어간다. 그러나 감옥에 있어도 그의 병은 남아있다. 경비원들은 블라드의 감방에서 조심스럽게 뽑힌 쥐들이 찔린 채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한다. 작은 새들이 날카롭게 다듬어진 척추에 꿰어져 있다. 그는 나무 조각에 고정된 곤충으로 작은 찌르기 현장을 만들었다. 왜 그런지 물어보면 그는 프로스도 기술을 잃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것을 생각해보라. 12년간의 감옥 생활 중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살아있는 것들을 고문하는 기술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경비원들은 그가 날카롭게 만든 무엇이든 가져오는 것을 중단했다. 정치에 변화가 생긴다. 헝가리는 다시 오스만 제국에 대해 동맹이 필요하다. 블라드는 석방되고 헝가리 귀족 안에도 주어진다. 그는 정치적 조치로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월라키아를 되찾기 위해
군대를 받는다. 그의 세 번째 통치가 1436년에 시작된다. 그는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40대인데 냉혹함은 잊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감옥 생활이 그를 더욱 잔혹하게 만들었다. 즉시 찌르기가 재개되지만 이제는 정신적 고문도 더해졌다. 그는 가족들이 서로 찌르는 모습을 지켜보게 했다. 어린이들 먼저, 그 다음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지들이었다. 그는 피해자가 최대 일주일간 하여가 살아있게 하는 방법을 발전시켰다.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기괴해서 당시 작가조차도 기록할 주저했었다. 터키 포로부리들이 블라드를 만나기 위해 데려와줬다. 그는 그들을 특정한 패턴으로 찌르도록 했다. 짧은 기둥이 앞으로, 긴 기둥이 뒤로 배치되어 고통의 원형 극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가운데에는 임신한 여성이 수직으로 찌르기 당하게 되었다. 그녀가 시간과 함께 죽어가며 태반을 기둥에 실려놨다. 아기는 즉시 죽었겠지만 블라드는 각 단계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기록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정신이 아닌 풀의 악이다. 1876년 12월 블라드는 소규모 병력과 함께 움직이던 중 오스만 군대에 기습당한다. 세부 사항은 다르다. 어떤 이들은 그가 자신의 군인들에 의해 암살당했다고 말하며 다른 이들은 터키인들이 그를 압도했다고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다. 블라드 드라큘라는 전투에서 죽었다. 그의 머리는 그의 몸에서 잘려나갔다. 터키인들은 그의 머리를 콘스탄티노플로 가져가 술탄 메흐메드 2세가 도시의 성문 위에 가시 못에 전시하게 되었다. 그 안에는 시가 있다. 드라큘라가 칼에 찔려 궁정의 왕이 아닌 결국 부패한 동물로 처치되는 것이다. 그의 시신은 스나고프 수도원에 묻혔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1931년 그가 묻힌 것으로 알려진 무덤을 열었을 때 그 안은 비어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악을 묻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성직자들이 그의 시신을 옮겼다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더 어두운 이론들을 속삭였다. 하지만 블라드의 죽음으로 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 당신은 내가 브램 스토커와 흡혈귀 전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줄 알지도 모른다. 나는 아니겠다. 블라드의 유산의 진짜 공포는 허구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루마니아에서 블라드는 국가의 영웅으로 여겨진다. 네, 맞다. 8만 명을 살해하고 아이들이 기둥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빵을 고인 피로 담가 먹었던 바로 그 남자. 그는 동상도 있다. 그의 얼굴은 관광용 상품에 등장한다. 루마니아의 민족주의자들은 그를 기독교의 방어자로 찬양하며 이슬람 침공에 대한 저지선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그의 오스만 제국에 대한 저항에 집중하고 죽은 자의 숲은 무시한다. 그들은 그가 공정한 정의를 내렸다고 자랑한다. 그는 월라키아를 안전하게 만들어서 황금잔이 공공의 분수에 놓여 있어도 도난당하지 않게 했다고 한다. 그들은 그 안전이 사람들이 잘못 호흡하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의 공포에서 왔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공포다. 괴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재활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괴롭히지 않기로 할 수 있는 모든 이유를 정당화하는 방법을 찾는다. 왜냐하면 그 괴물이 우리 편에 있기 때문이다. 블라드는 2만 명의 터키인을 찌르지 않은 것은 기독교를 방어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즐기기 위해 그들을 찌른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들을 찔렀다. 그는 그에게 핑계를 주는 누구든지 그를 찌르었고 핑계가 떨어지면 만들어내곤 했다. 중세의 지배자들은 필요 때문에 잔인했다. 그러나 블라드는 선택, 선호, 쾌락을 위해 잔인했다. 동시대의 다른 지배자들은 집행을 도구로 사용했다. 블라드는 그것을 오락으로 사용했다. 다른 지배자들은 적들을 죽였다. 블라드는 무작위로 죽였다.
그를 잘못 보던 상인들, 그가 좋아하지 않던 요리를 한 여자들, 그리고 너무 큰 소리로 우는 아이들. 그는 외국 사절단이 너무 잘 차려 입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찌른 적이 있다. 월라키아의 간소함을 모욕했다는 이유였다. 독일 전승은 블라드가 헐거운 셔츠를 입은 농부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는 그 남자에게 아내가 있는지 물어본다. 네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블라드는 그 아내를 찌르도록 지시하고 그런 뒤 그 남자에게 새 아내를 주며 경고한다. 남편을 더 나은 옷을 입게 하든지 아니면 이전 아내와 함께하게 되겠지.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이것은 어릴 적의 트라우마와 오스만의 잔인함을 바라본 수년간의 경험으로 인해서 더한 괴물이 된 남자이다. 오스만은 적으로부터 사람을 찌르곤 했다. 블라드는 모두에게 찔렀다. 오스만은 정보를 얻고 처벌을 위해 고문했다. 블라드는 쾌락을 위해 그것을 사용했다. 역사 기록을 연구하는 현대 심리학자들은 블라드를 성기능 장애가 있을 듯한 사디즘적 사이코패스라고 분류한다. 그의 특정한 찌르기 기술들은 성적 기관을 노렸다. 그들은 그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강제적으로 본 고문, 포로로서의 무력함을 지적한다. 전형적인 연쇄살인자 개발 과정과 비슷하게 이어지지만 이 연쇄살인자는 군대와 국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오싹한 세부사항은 그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그들은 그를 문화적이고 지능적이며 심지어 선택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는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시를 썼으며 신학과 철학을 이해했다. 그는 무감각한 폭력배가 아니었다. 그는 더 나쁜 존재였다. 그의 선물들을 가장 정교한 고통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똑똑한 머리였다. 러시아의 연대기들은 외국 상인들이 블라드의 궁정에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그는 그들을 잘 대접하고 환대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날 때 그는 그들의 하인을 저녁 식사 도중 찌른 것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상인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그들을 웃으며 나가는 길에 몸을 발견하게 했다. 이것이 진정한 악마의 모습이다. 광기의 모습이 아니라 침착하고 계산된 잔인함이 미소와 함께 제공되는 것이다.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블라드는 헝가리 동맹들이 그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사람들을 찌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엄청난 오스만의 침공을 앞둔 상황에서도 그의 주요 관심사는 겨우 고문당할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블라드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보여준다. 인간의 고통에 중독되어 그 고문 수치를 제한하는 것이 군사적 패배보다 끔찍한 남자였다. 그 터키검이 그의 머리를 가르고 있었을 때 그는 기독교 방어자를 죽인 것이 아니다. 그는 결국 왕관을 쓰고 있는 광견병에 있는 야생동물을 처치한 것이었다. 진짜 드라큘라는 십자가나 태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송곳니로 피를 빨아먹지 않았다. 그는 더 무서운 것을 했다. 그는 충분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제어되지 않은 힘으로 인해 인간의 신화보다 더 괴물로 변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는 최악의 공포가 초자연적인 존재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피해를 세상에 퍼뜨릴 기회를 가진 손상된 인간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둥에 흘러가는 2만 구의 시체들,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죽는 아기들, 부모들이 찌르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는 아이들, 죽어가는 동시에 기둥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임산부들. 이것은 전설이 아니다. 이것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러 나라 공공기록에 의해 기록된 역사로 모두 같은 악마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블라드 드라큘라에 관한 최종적으로 가장 불안한 진실이 있다. 그가 이겼다. 그의 공포 전술은 효과가 있었다. 오스만 제국은 그의 죽음 이후 몇 년간 월라키아를 침공하는 것을 망설였다. 그의 이름은 터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겁주기 위해 사용하는 저주가 되었다. 행동을 조심하세요. 카지클리 보이보다가가 너를 잡아버릴 거야. 찌르는 왕자,
그는 그토록 끔찍한 사람이었다. 심지어 정복 군대조차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직면하기 싫어 후퇴한 것이다. 그리고 그 혈흔이 가득한 월라키아의 땅 어딘가 8만 명이 찔린 희생자들의 육체적 체액을 흡수한 땅에서 어두운 것이 뿌리를 내렸다. 흡혈귀가 아닌 현실은 초자연적인 장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궁극적인 잔인함이 궁극적인 권력이라는 생각, 두려움이 가장 강력한 군대보다 더 강하다는 것, 한 왜곡된 개인이 다른 이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 제국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것. 블라드 드라큘라는 단순히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다. 그는 인간의 잔인함에 한계가 없다는 생각을 죽였다. 그는 트라우마와 권력이 충분히 결합되면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는 때때로 악마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타르고비 슈테 외곽의 시체숲은 단순한 전쟁 범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명 선언문이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즐깁니다.